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 속에 작은 희망 하나가 찾아왔죠. 월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희망은 어느새 나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있진 않나요? 저처럼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오늘 그 아픈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 식탁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밥은 매번 두 사람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혼잣말도 자주 하게 됐어요. 오늘 날이 흐리네. 당신 같았으면 벌써 빨래 안 널었지? 했을 텐데.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경로당보다 문화센터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가면 그래도 사람들 얼굴도 보고 뭐라도 배우는 느낌이 나니까요. 그날도 딱히 할 일도 없고 뭐 좀 배워볼까 싶어서 센터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골목 입구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전단지 하나. 노인 우대 금융 세미나 월 10% 수익 보장. 은행보다 안전한 투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사실 누구 하나 나한테 조언해 주거나 조용히 얘기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죠. 이상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어르신들 앉으시라고 의자도 깔아주고 따뜻한 차도 건네주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이 내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자기 이름은 준혁이라고 하더군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도 또박또박하고 공손했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은행 이자 얼마인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저희는요, 매달 10% 수익이 나오는 투자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순간 에이 설마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에 귀가 자꾸 가더라고요. 전단지도 그렇고 책자도 그렇고 심지어 증권사 로고도 찍혀 있었어요. 정부 연계 상품은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조항이 명확했어요. 이 말도 못 믿겠었지만 그 사람 눈을 보는데 뭔가 진심 같아 보였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저런 눈빛은 나올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죠.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나 같은 할머니한테? 아니겠지. 그런 세상까지는 아니겠지. 그날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나도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준혁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가 참 낯설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잘 들어가셨어요? 혹시 지난번 세미나 들으시고 궁금한 점 없으셨나요? 물어보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은 이런 전화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애들도 바쁘다, 멀다, 못 간다 그런 말만 하지. 그러다 준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댁 근처로 출장이 있어서요. 잠깐 들러 차 한 잔 대접받아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됐어요. 누가 내 집에 와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그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그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왔어요. 차림새도 단정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혼자 계시니까 비타민 챙기셔야죠.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상하게 말이 술술 나왔어요.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그냥 누군가 나한테 집중해주는 느낌이랄까 참 따뜻했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로 이어졌죠. 어르신, 지난번 상품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거 정말 괜찮은 상품이에요. 위험도 낮고 한 달에 이자만 받으셔도 여행 다니실 수 있어요. 여행.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남편이랑 못 가본 제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 맞추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급하게 권하거나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 있죠.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 누워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준혁 씨는 내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그 느낌.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혹시 오늘도 그가 전화하지 않을까, 문자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며칠 뒤 준혁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 선생님 준혁 씨가 아니라 이모님 우리 준혁이로 불렀죠.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는 얼굴 안 봐도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모님,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조금요. 그래도 돈이라는 게 쉽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럼 일단 소액만 해보세요. 500만 원 정도만요. 이자가 정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사실 그 말이 참 편하게 들렸어요. 억지로 권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나는 결국 그 말대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내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던 나중에 병원비로 생각했던 돈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이자 지급 알림 50만 원 입금 완료.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진짜? 통장 확인해 봤어요. 정말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뭔가 내가 드디어 세상 돌아가는 걸 안 것 같고 쓸모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엔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딸은 내가 뭘 하든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준혁 씨가 집에 다시 왔어요. 이모님, 첫 수익 축하드려요. 그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았거든요. 혹시요 더 넣으면 더 이자가 나올까요? 그 말은 내가 먼저 꺼냈어요. 나도 모르게.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에선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이제 돈 굴릴 줄 아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 평생 해본 적도 없던 건데 말이에요. 문화센터에 갔다가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쳤어요. 김 여사님, 송 씨 아주머니, 그리고 평소에 말 수 없던 박 노인까지. 근데 다들 하나같이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나처럼. 이모님도 하셨어요? 김 여사님이 먼저 물었어요. 뭐요? 그 준혁 씨 투자. 나 벌써 2달째 이자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 딸 몰래 넣었는데 속이 다 시원해. 순간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나만 한 게 아니었구나. 게다가 다들 더 큰 돈을 넣은 눈치였어요. 나는 500만 원도 망설였는데 김 여사님은 1000만 원 넘게, 박 노인도 연금 미리 땡겨서 넣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만 너무 조심한 건가 싶었어요. 이자도 이미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고 있고 나도 조금 더 넣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통장을 꺼냈어요. 몇 년째 모아두었던 적금. 여행 한 번 못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그저 혹시 모를 병원비로만 간직했던 돈이었죠.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정말 해지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데 왠지 모르게 당당해졌어요. 예, 필요해서요. 그렇게 적금을 깨고 총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준혁 씨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그 말에 내가 괜히 뿌듯했어요. 뭔가 이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느낌이었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들어온다니. 그 돈이면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새 옷도 하나 살 수 있고 혹시 손주들 간식도 사줄 수 있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앞으로 받을 이자들을 계산해 봤죠. 이 돈이면 다음 달엔 시계 하나 사볼까? 아니면 혼자라도 기차 타고 전주라도 가볼까?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7월 첫째 주. 이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괜히 마음이 들떴죠. 통장도 미리 확인해 놓고 숫자가 바뀌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번 달은 좀 더 특별했거든요.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넣었으니 받는 이자도 훨씬 클 테니까요. 150만 원. 그 돈이면 딸 생일 선물도 사주고 나도 미뤄둔 치과 치료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 9시 조용하던 핸드폰이 오늘따라 더 조용하더군요. 평소엔 이자 들어오면 바로 문자 오던 게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아무런 알림이 없었어요. 뭐지? 오늘만 넣는 건가? 괜히 스팸함도 뒤져보고 통장도 다시 확인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 초조해졌지만 그럴 수도 있지 싶었죠. 금융 시스템이 늦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 닫기. 그래도 또 걸었죠. 3번, 4번, 5번. 계속 똑같은 멘트. 그때부터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열어봤죠.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이모님, 곧 입금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멘트가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기만이었나 봐요. 문화센터로도 가봤어요. 늘 거기 있던 금융 설명회 배너가 사라졌더라고요. 접수처 직원에게 물었죠.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하던 투자 상담사 분들요, 그분들 어디 갔나요? 그 사람이 멋쩍은 듯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지난주에 갑자기 계약 종료됐어요. 회사랑 연락도 안 돼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김 여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못 받더라고요. 나중에 연락 와서는 나도 못 받았어. 이자.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와. 그 말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야, 설마 나까지. 내가 속은 거야? 나는 며칠을 아니 몇 주를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이모님, 시스템 문제였어요. 곧 다 처리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안 오더군요.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그때서야 검색을 해봤어요.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월 10% 이자. 수많은 기사, 수많은 사례들. 다 똑같았어요. 다들 저처럼 이자 한두 번 받고 믿게 됐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 적힌 글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나도 그 중 하나구나. 나는 피해자였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속았다는 걸,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걸.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는데 내가 낯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 얼굴 하나에 속아 넘어간 한심한 노인 내 같았어요. 가족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딸한테? 절대 못해요. 엄마 왜 그런데 돈을 넣었어? 그렇게 쉽게 믿다니.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괜히 딸이 전화라도 할까봐, 목소리 떨릴까봐. 기침하는 척하면서 눈물 훔쳤어요. 어느 날 TV 뉴스를 봤어요. 60대 여성 금융 사기 피해로 3천만 원 잃어. 그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나였어요. 뉴스 속 그 여자가 나였다고요. 그제서야 조금씩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당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서 나 같은 사람만 골라 속인 거였어요. 외롭고 대화 상대 없는 사람. 누구 하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온기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뉴스에도 책에도 가족한테도. 이런 마음의 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준혁 씨라는 말만 떠올라도 입안이 바싹 말라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 석 자가 내 노후를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 한 사람의 말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내 인생의 평온이 무너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문화센터 사람들에게도 그저 그런 일 없었던 척 살았어요. 혼자 시장 가서 장을 보다 김 여사님과 마주쳤을 때도 그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만 하고 돌았었죠. 그분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서로 다 알면서도 그 얘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한 거겠죠. 우린 다 조용히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어떤 번호로 전화가 와도 안 받게 됐어요. 모르는 번호엔 겁부터 났고 카톡도 안 열어봤어요.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는 게 두려웠어요. 집에 있는 노트북도 이젠 켜질 않아요. 그 안에 이자 적립표며 계약서며 그 사람 사진까지 다 남아있을 텐데 보기도 싫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그대로 다시 떠오를까봐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만 오래 쳐다보게 돼요. 아무 생각 안 하려 해도 결국 다시 떠올라요. 그 말투, 그 웃음, 그리고 그 손길. 사기란 게 돈만 빼앗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믿음도 내 자존심도 그리고 내 마음 한 조각도 함께 훔쳐갔어요. 그 이름, 그 사람 이름. 이젠 누가 물어도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속으로만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려요. 다신 믿지 않겠다. 다신 속지 않겠다. 사기를 당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은행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고개를 돌리게 되고 뉴스에서 노인 대상 금융 피해 같은 말이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해요. 그때의 감정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아주 조금씩 다시 걸어보려 해요. 하루는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문화센터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쉬고 있었어. 이제 다시 나가 보려고 해. 사실 그 말이 쉽지 않았어요. 다시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또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까봐, 또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까봐. 그게 겁났어요. 이젠 사람을 믿는 게 예전만큼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노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며칠 전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어요. 어르신 재무 상담 교실이라는 팜플렛을 우연히 봤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자세히 읽어봤어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사실 난 다시는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저 이제라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천천히 살아가고 싶어요. 예전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건 그냥 착각 속의 안정감이었다는 걸. 진짜 안정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오는 거더라고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이제는 내 판단을 믿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오늘 아침 작은 공책을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노후란 늦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한가운데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기 당한 후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믿음도 그리고 자신감도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는 배웠습니다. 진짜 안정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노후는 포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하고 같이 이겨내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